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사별 후 대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이에요. 제 아들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사생아라고들 하죠. 그런데 제 아들은 여느 사생아와는 경우가 조금 달라요. 제 아빠가 죽고 2년 뒤에 태어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반응은 너무도 당연해요. 제 시댁에서도 제 아들이 태어난 시기 때문에 남편의 친자식이라는 걸 안 믿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아들의 놀라운 탄생이 얽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만나기 전까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오늘 하루를 온전히 버텨내는 게 지상 최대 과제인 사람 같았거든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셨지만 두 분 모두 안 계시니만 못한 분들이었어요. 아빠는 도박에 빠져서 그 많던 친가 재산을 다 까먹고 그걸로도 모자라 우리 집 전세 보증금까지 몰래 빼서 집을 나간 못난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이 모양이면 엄마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할 텐데 엄마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엄마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손님들 머리를 만져주고 힘들게 번 돈을 모조리 남자들한테 써버리기 일쑤였어요. 하나뿐인 딸이 굶든 말든 상관없이 엄마한테 중요한 건 오직 남자뿐이었어요. 엄마가 집에 데려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툭 하면 엄마한테 주먹을 휘두르는 개망나니 놈부터 입안에 혀처럼 달콤한 말만 늘어놓고는 엄마 지갑을 탈탈 털어가는 날강도 같은 놈까지 정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인간이 없었어요. 어린 제 눈으로 봐도 뻔히 아는 사실을 엄마는 늘 모른 척하고 살았다는 게 문제였죠. 말은 험하게 해도 본성은 착한 사람이라는 둥, 사람은 착한데 단지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둥. 엄마 스스로 그놈들을 대변하기에 바빴거든요. 한 번은 제가 엄마 남자친구가 미는 바람에 눈가가 찢어졌는데도 엄마는 혹시라도 그 남자가 엄마 곁을 떠날까봐 되려 제 탓을 하며 저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네가 오죽 건방지게 굴었으면 상철씨가 널 밀었겠니? 아픈 척 쇼하지 말고 아저씨한테 당장 사과해. 잘못했다고 빌라고. 너 때문에 아저씨가 떠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제정신이야? 저 사람이 술 처먹고 이유 없이 나를 민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맞은 건 난데 왜 나보고 사과를 하라 그러냐고. 엄마는 딸보다 남자가 그렇게 중요해? 남자 없으면 못 사냐고. 그러고도 내 엄마 맞아? 무슨 엄마가 이따위야. 결국 제게 돌아온 건 엄마의 손찌검 뿐이었어요. 어디서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냐며 이게 다 제가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한테 맞은 뺨을 부여잡곤 눈알이 빠지도록 엄마를 째려봤어요. 차라리 조용히 돈만 들고 집을 나간 아빠가 이런 엄마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엄마랑 사는 내내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차라리 남이라면 기대도 안 할 텐데 친엄마가 이런 사람이라니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왜 나는 하고 많은 부모 중에 하필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작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다니.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가엾게 느껴져요.
엄마는 쉬는 날도 없이 헤어샵에서 손님들 머리를 만지는 일을 했지만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었어요. 늘 엄마 남자친구들한테 돈을 대주느라 가게 월세도 밀리판이었던지라 저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제 손으로 돈을 벌어야 했어요. 처음엔 편의점에서도 어리다고 안 받아줘서 새벽에 우유랑 녹즙 배달을 했고, 이후에는 전철역 근처에서 전단지 돌리는 일을 했어요. 당연히 저를 아는 같은 반 아이들은 소문을 퍼나르기에 바빴죠. 거기다 저희 엄마의 행실 역시 아이들한테는 신나는 놀림거리였어요. 야, 넌 학원도 안 가고 전철역에서 전단지 알바한다며? 니네 엄마가 용돈도 안 줘? 왜 그런 일을 해? 야, 얘네 엄마 깡패랑 사귀잖아. 저번에 보니까 온몸에 문신이 장난 아니던걸? 그 사람한테 매일같이 돈도 바친다던데 얘한테 줄 돈이 있겠냐? 대박! 무슨 엄마가 그러냐? 황정은 진짜 불쌍하다. 제 면전에 대고 이딴 소리를 하는 통에 학교에 가는 게 싫어질 정도였어요. 내가 왜 엄마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나 한숨이 났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을 스스로 바꾸기엔 제 나이가 너무도 어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애들을 피해 혼자 다니는 것뿐이었죠. 그날도 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하필 피하고 싶었던 애들이랑 정통으로 마주친 거예요. 걔들은 평소 저를 괴롭히던 애들로 다들 잘 사는 집 애들이라서 학교 선생님들도 어지간한 문제로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고약한 짓들을 해댔죠. 저처럼 형편도 어렵고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애들은 걔들의 단골 놀잇감이었어요. 무료하던 참에 심심풀이 대상이 나타나자 애들은 사냥감을 눈앞에 둔 사냥꾼처럼 저를 담벼락 쪽으로 몰며 다가왔어요. 교문 아니라서 그런가 일부러 친한 척하며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곤 히덕거리더군요. 팔꿈치로 툭툭 치며 웃으라고 강요하면서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머리 위로 그림자가 치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니들 지금 여기서 뭐하냐? 쭉 둘러서서 얘 삥 뜯는 거냐? 아,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학교 안에서 뭐하는 짓이야? 니들 몇 학년 몇 반이야?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 학교 야구부 복장을 한 남자 선배였어요. 저는 야구에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이 선배는 얼굴을 알고 있었죠. 우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부 주장이었거든요. 집도 잘 살고 얼굴도 잘생기고 게다가 야구 실력이 뛰어나서 여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나 의아했지만 그때는 일단 날라리들 틈에서 빠져나가는 게 급선무인지라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선배의 말에 날라리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떠났고 저는 선배와 둘만 남게 되었어요. 아까 걔들이 평소에도 괴롭히니?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자 선배는 말 안 해도 안다는 듯 그러더군요. 앞으론 애들이 괴롭히면 내 이름 대. 내 이름 알지? 김성윤. 내 이름 팔면 아무도 못 건드릴 거야. 그런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러자 선배는 피식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사이가 아닌 건 아니지. 나 아침마다 네가 배달해주는 우유 먹고 있거든. 저쪽 언덕 위에 빨간 지붕집이 우리 집이야. 아침에 운동 나갈 때쯤 항상
네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우유 놓고 가는 거 봤어. 처음엔 나 쫓아다니는 앤가 했는데 며칠 지켜보니까 아니더라고. 하마터면 나 혼자 김칫국 마실 뻔했지 뭐냐. 암튼 앞으로 귀찮은 일 생기면 내 이름 대. 선배는 커다란 손바닥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야구부가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태어나서 처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낀 순간이었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기에 바쁜 사람들만 보다가 나를 위해 자기 이름을 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툭 하면 창밖으로 시선이 가게 되었어요. 운동장을 뛰고 있는 선배를 찾아 제 눈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도 제가 선배랑 아는 사이라는 걸 알고는 더는 건들지 않았어요. 선배 말대로 선배는 우리 학교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넘사벽 같은 존재였거든요. 이듬해 선배는 타 지역에 있는 야구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저는 3학년이 되었어요. 선배는 학교를 떠났지만 그래도 선배와의 친분 덕분에 저는 여전히 무사할 수 있었죠. 이후 고등학생이 되고도 저는 우유 배달을 계속했어요. 새벽엔 우유 배달을 하고 방과 후에는 햄버거집에서 알바를 했죠. 엄마는 여전히 사귀던 남자들한테 돈을 뜯기고 살았고 집 나간 아빠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암울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새벽에 선배 집에 우유를 넣으려고 갔는데 대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더라고요. 이 시간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외에는 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없었기에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취객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아직은 동도 트기 전이라서 취객한테 해코지를 당해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랜만이다. 너 우유 배달 그만뒀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직 하고 있었구나. 오랜만에 봤는데 인사도 안 하냐? 설마 나 잊은 거야? 선배였어요. 못 본 사이 키도 많이 컸고 체격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누가 봐도 체격 좋은 성인 같았어요. 그래서 잠시 멈칫하다가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 배달하려고 손에 들고 있던 우유를 건넸죠. 그랬더니 선배가 그 우유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나 야구 그만뒀거든. 그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투수로 유명했던 선배는 누가 봐도 앞날이 8차선 도로처럼 뻥 뚫린 금수저 인생이었는데 야구를 그만두다니요. 왜 그만뒀냐고 묻기도 전에 선배는 직접 그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팔을 너무 많이 썼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공은 이제 못 던질 거라더라. 내 인생도 이제 끝난 거지 뭐. 학교도 그만두려고. 지금까지 야구만 보고 살았는데 학교는 다녀 뭐하니? 어차피 끝난 인생 될 대로 되라지 뭐. 인생을 포기한 듯한 선배의 말에 순간 화가 났어요. 나는 몰라도 선배는 이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거지 같은 내 인생에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줬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리광 그만 부려요. 야구를 못한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난요, 오늘 우유 배달을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부터 굶어야 해요. 급식비 낼 돈도 없고 문제집 살 돈도 없고 버스비 낼 돈도 없다고요. 그런데 선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야구 그만두면 공부하면 되고 그게 싫으면 유학을 가든
오빠네 부모님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왜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애 앞에서 어리광을 부려요? 재수없게. 야, 너 말이 좀 심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재수없다니. 나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 기집애가 못 본 사이 싸가지가 없어졌네. 아닌데요. 나 원래부터 싸가지 없었는데요. 그리고 싸가지 좀 없으면 어때요? 싸가지 있다고 누가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힘든데 고생한다고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자 선배는 벙찐 표정으로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웃음을 빵 터뜨렸어요. 한참을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던 선배는 커다란 손바닥으로 또 제 머리를 쓸어주며 그러더군요. 고맙다. 야구 그만두고 이제 내 인생도 끝났다 생각했는데 널 보니까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네 말대로 난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내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젠 제대로 야구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그때는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얼마 뒤 학교에도 온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선배가 야구를 그만두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동네에서 워낙 유명하던 선배라서 일거수일투족이 제 귀까지 들어오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동네 학교로 전학한 선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그동안 운동만 해온 사람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성적은 쑥쑥 올랐어요. 소문엔 전과목 과외를 한다는 말도 있었고 강남에 있는 쪽집게 강사한테 수업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과외를 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딸랑 영 수만했고 그 외에는 선배의 힘으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선배랑 같이 공부한 사람이 저니까요. 정확히는 제가 선배 과외 선생이었어요. 제가 사는 꼴은 이래도 공부는 참 잘했거든요. 딱히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닌데도 이상하게 공부가 쉽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정신만 바짝 차리고 들으면 다 외워지는 게 제가 생각해도 좀 신기할 정도였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제 IQ가 좀 높더라고요. 중학생 때 학교에서 검사한 걸로 142가 나왔으니까요. 아무튼 평소처럼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던 저는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선배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 의외의 제안을 들었어요. 나 공부 좀 가르쳐주라. 공짜로 해달라는 건 아니야. 과외비 줄게. 그러니까 햄버거집 알바 그만두고 나랑 공부하자.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미 허락받았어. 웃기네. 누가 한대요? 그리고 내가 햄버거집에서 얼마나 버는 줄 알고 과외비로 퉁치려고 그래요. 웃겨 정말. 됐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요. 너 지금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할 텐데. 얼마가 됐든 과외비로 햄버거집 알바에 2배를 줄 거거든. 너도 알잖아. 우리 집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거. 그 정도는 껌값이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콜을 외쳤어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햄버거집 알바비의 2배라는데. 그렇게 시작된 선배의 과외는 생각보다 편했어요. 수업은 일주일에 3번 선배 집에서 했는데 선배가 워낙 기초가 없어서 나중엔 주말을 제외한 평일 내내 과외 수업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 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선배 집에서 과외 수업을 하면 밥도 주고 간식도 줬거든요. 집에는 선배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도우미 아주머니만 계셔서 눈치도 안 보였고요. 선배한테 문제풀이 시켜놓고
제 공부도 할 수 있으니 저로서는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는 셈이었죠. 제 인생을 통틀어 이렇게 편히 공부하고 맛있는 밥까지 얻어먹을 수 있었던 순간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버겁기만 했던 나였는데 대학 진학이라는 꿈도 키울 수 있게 됐고 나를 믿고 의지하는 선배도 생기니까 제 인생 앞에 새로운 문이 놓인 기분이었어요.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 인생도 남들처럼 평범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도 생겼죠. 늘 하루빨리 끝나길 바랐던 제 인생이 이제는 조금 더 지속되기를 바라게 된 것도 큰 변화였어요. 이게 다 선배 덕분이었죠. 사실 처음 과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선배가 그렇게나 성적을 올릴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운동하는 애들은 다들 돌머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만 머리를 쓰는 분야가 운동 쪽이었던 거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되려 일반적인 애들보다 머리가 좋았어요. 그때 알았죠. 어떤 분야든 자기 분야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두뇌 회전이 확실히 빠르다는 걸요. 선배 성적이 쑥쑥 오른 건 제가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선배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선배는 자기 부모님한테 이게 모두 제 덕분인 것처럼 말해주었어요. 그 덕에 대학생도 아니고 심지어 선배보다 아래 학년임에도 선배 과외를 계속 맡을 수 있었고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첫 등록금도 선배 부모님이 내주셨어요. 아무튼 선배는 운동만 해온 사람이었지만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고 이듬해 저는 Y대에 입학을 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제 첫 등록금은 선배 부모님이 내주셨고요. 아버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명문대까지 들어가다니 기특하다며 용돈도 두둑히 쥐어주셨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제 생활은 그리 달라진 게 없었어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장학금을 따려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 강의가 끝나면 과외 수업을 하러 다녔어요. 대학 생활의 낭만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런 제가 빠지지 않고 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선배가 있는 부대에 면회를 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선배 강요에 반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했는데 이후에는 마치 일상처럼 면회를 가게 되었죠.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고 딱 하루 선배를 만나 수다를 떨면서 피로를 푸는 기분이었어요. 군대에 묶여있는 선배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이 묶여있는 저나 다를 게 없어서 그런가 우리는 만나면 수다가 끊이지 않았어요. 남들은 모르는 저희 집 사정부터 제 일상을 소속들이 아는 사람이라서 따로 설명할 것도 없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일 수 있어서 선배를 만나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뒤부터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선배의 군 복무 기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죠. 제대 후 복학한 선배는 강의가 없거나 일찍 끝나는 날엔 저희 학교로 찾아와 신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제게는 허락되지 않은 캠퍼스의 낭만을 선배와 함께 친촌에서 만들어갈 수 있었죠. 내 인생에 이런 호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당시 만나던 남자한테 그나마 있던 가게마저 털려 먹히고 말았거든요. 이제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저는 당장 살 곳이 없어서 막막했어요. 학교 근처에 방을 구해서 살까도 생각했지만
대학가 근처라 그런가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같이 살까? 안 그래도 슬슬 독립을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 신촌에서 우리 학교까지 버스로 한 번에 가니까 이쪽에 집을 구해도 괜찮고. 어때? 선배, 집을 구할 거면 선배네 학교 앞에 구해야지. 왜 우리 학교 앞에 구해? 말은 고맙지만 사양할게. 야, 돈 많은 집 아들 이럴 때 안 써먹으면 언제 써먹냐? 그리고 난 남자잖아. 너보다 체력도 좋고 과외하느라 밤늦게까지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내 말 들어. 동거 문제로 한동안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저희 학교에서 가까운 연희동에 집을 얻게 되었어요. 당장 등록금 버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저를 대신해 집을 구하는 돈은 선배가 감당했죠. 선배네 집에서는 우리가 동거한다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결혼 전까지 쭉 이어졌어요. 물론 그 사이 시댁에서 우리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 차례 난리가 났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대신 혼전 임신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죠. 아마도 선배 부모님들은 우리가 결혼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남자가 결혼 전에 동거 좀 한 게 무슨 큰 흠이냐고 생각하셨던 것도 같고요. 하지만 시부모님 생각과 달리 우리는 헤어질 생각이 없었어요. 함께 살아보니 전보다 더 사이가 좋아졌거든요. 워낙 누리고 살아본 적이 없던 저와는 달리 선배는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서 그런가 물건을 고르는 안목도 그렇고 생활 전반적으로 여유있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런 선배를 보면서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갔죠. 선배보다 1년 먼저 대학을 졸업한 저는 꽤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제 손으로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었어요. 재학 시절 과외를 3개나 뛰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은 덕에 제 앞으로 남은 학자금 대출금도 따로 없었고 집세를 냈던 것도 아니라서 월급은 받는 족족 생활비 이외엔 전부 적금을 들었어요. 저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이라서 더더욱 저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이듬해 대학을 졸업한 선배는 아버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선배가 물려받아야 하는 회사였기에 신입사원부터 시작해 일을 배워나가라는 아버님 말씀 때문이었죠. 문제는 아버님 회사가 위치한 곳이었어요. 서울이 아닌 경기도였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경기도 곳곳에 전철이 다니던 시절이 아니라서 경기도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처음엔 호기롭게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했던 선배는 입사한 지 2-3달이 지나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동거를 끝내자고 말했어요. 선배,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나고 헤어질 사이 아니잖아. 따로 산다고 해서 마음이 변할 일은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살자. 데이트는 주말에 만나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회사 근처에 집 얻어서 살아. 아니면 본가에 들어가든가. 본가에선 아버님 회사까지 한 번에 가는 광역버스가 있잖아. 그러자 선배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결심이 선 듯 말했어요. 그럼 차라리 우리 결혼할까? 나 너만 여기 두고 따로 못 살 것 같아. 결혼을 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난 나대로 회사 일 하면 되니까. 시집살이니 뭐니 그런 걸로 너 힘들게 하지 않을게.
우리 결혼하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프로포즈를 받자 정신이 멍했어요. 선배랑 헤어질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꿈꿔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 할 결혼이라면 지금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동거까지는 어떻게 봐주셨던 시부모님이 결혼은 결사 반대하시더라고요. 역시나 문제는 저희 집 사정이었죠. 가난한 건 상관없다. 돈이야 우리한테 차고 넘치게 있으니까. 솔직히 정은이 너만 본다면야 며느리로 괜찮은 애지. 운동만 하던 우리 애 4년제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 너 아니니? 게다가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까지 다니고 있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니네 부모는 그게 안 되니 어쩌니. 도박에 빠진 아빠에 남자에 미친 엄마라니.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이러는 내 마음 이해할 거다. 미안하다 정은아. 난 니들 결혼 절대 찬성 못해. 그러니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우리의 마음 좀 돌려다오. 어머님은 제 손을 붙잡고 오히려 부탁을 하셨어요. 솔직히 저라도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들이랑 엮이기 싫었으니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미 선배로 인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린 이상 욕심이 나서 놓치기 싫더라고요.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저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결혼만 시켜주시면 저희 부모님 일로 얼굴 붉히실 일 없게 할게요. 어차피 인연 끊고 산 지도 좀 돼서 제가 결혼한다고 연락 올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살면서 비굴하게 빌면서까지 간절히 원했던 건 제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고개 숙이는 게 싫어서 배고파도 안 배고픈 척했고, 비참한 기분이 드는 게 싫어서 을에 돈 드는 일은 관심 없는 척 등 돌리고 살았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너무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저의 간절함을 아셨는지 아버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끝까지 반대했던 어머님도 결국엔 저를 받아들이기로 하셨고요. 대신 결혼식은 저희 부모님은 부르지 않고 가족식으로 조촐하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하게 된 우리는 서울 끝자락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연고도 없는 그곳에 집을 구한 건 저와 남편의 출퇴근 때문이었죠. 저는 전철을 타고 회사까지 30분 거리였고 남편은 광역버스를 타고 1시간 안에 회사까지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위치가 서울 끝자락이라서 집값이 저렴했던 탓에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제게 허락된 행복은 애초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결혼하고 석 달도 안 돼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출근길 광역버스가 전복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죠. 그날 저는 막 출근한 회사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라고요. 팔에 꼽힌 링거를 제 손으로 떼어내고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시부모님이 와 계셨지만 제 눈에는 하얀 천을 덮고 있는 남편밖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럴 리가 없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남편은 지금 회사에 있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처럼 사납게 도리질을 하며 내 남편이 아니라고 악을 쓰다가 결국 저는 또다시 기절하고 말았어요. 장례식 내내 내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간 것처럼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정신은 멍했어요. 영정사진을 보면서도 남편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어디선가 그런 말이 들렸어요. 집에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생떼 같은 아들을 잡아먹은 거라고요. 내가 내 남편을 죽였다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더군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짓거리냐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그럴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멍하게 조문객들을 쳐다봤죠. 당신들이 말하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 나 맞냐고, 내가 어딜 봐서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보이냐고 따지듯이 말이에요. 장례가 끝나고 한동안 회사에 휴가를 낸 채 집에서 혼자 있었어요. 제 인생의 반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굶었는지 배도 고프지 않아서 그저 넋을 놓고 앉아있다가 지치면 잠이 들곤 했는데 꿈에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너 또 밥 안 먹고 잤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꼭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일어나. 내가 라면이라도 끓여줄 테니까 그거라도 먹고 자. 이거 놔. 내가 누구 때문에 굶었는데 선배 때문이잖아. 왜 나만 두고 그렇게 간 거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만 두고 갔냐고. 차라리 나도 데려가. 나 선배 없이 혼자 살 자신이 없어. 나도 데려가 줘. 꿈에서 저는 남편한테 매달려 펑펑 울었어요. 그러다 잠이 깼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에 웃음이 났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도 살겠다고 밥을 찾는구나 싶은 게 내 자신이 참 이기적인 인간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주방으로 가 라면을 끓였어요. 그러자 집안 가득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고 허겁지겁 젓가락을 움직여 라면을 먹었어요. 순식간에 라면 한 그릇을 해치운 저는 그제야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게는 끼니를 챙겨줄 부모도 친구도 없고 유일하게 나를 챙겨주던 사람이 남편이었다는 사실이요. 오죽하면 죽어서도 제가 굶는 게 안타까워 꿈에 찾아왔을까 생각하니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 인생 유일한 내 편이었던 남편이 사무치게 그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남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탓이었을까요? 1년쯤 지난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 대학병원에서 온 전화였는데 남편이 대학 시절 실험 알바로 참여하면서 정자를 채취했던 게 있는데 그걸 폐기해도 되냐는 연락이었어요. 남편의 정자가 냉동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그걸 처리하자면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더군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의 냉동정자로 임신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주위에 알리지 않은 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사실을 알릴 주위 사람도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시부모님이 제게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연락을 하셨거든요. 대놓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내심 저 때문에 당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연을 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 임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홀로 외로운 출산을 하게 됐고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저 혼자 외롭지 말라고 남편이 다시 돌아와 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내 아들이 애틋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아들과 단 둘이 산 지 20년이 된 어느 날, 대학 입학 선물로 정장을 사주려고 백화점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친 거예요.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는 오명을 쓰고 시댁에서도 쫓겨났던 저였기에 어머님과 마주친 상황이 불편했지만 아들 앞이라서 애써 당당하게 행동했어요. 어머님은 제 옆에 있는 아들을 유심히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재혼했니? 이렇게 큰아들이 있는 걸 보니 내 아들 보내고 바로 한 모양이네. 장례식장에서는 그 난리를 치고 요란을 떨더니 너도 별 수 없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재혼을 해요? 제 인생의 남편은 성윤씨 한 사람뿐인데요. 지우라, 인사드려. 친할머니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는 제 아들 얼굴을 샅샅이 뜯어보시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얘가 정말 우리 성윤이 아들이라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너 설마 이제 와서 우리 집 재산이 탐나 이러는 거냐? 어머님도 참, 저도 먹고 살 만큼 벌어놨어요. 지금도 여전히 벌고 있고요. 뭐 어머님께서 정 못 믿으시겠다면 할 수 없지만 저요, 이런 걸로 거짓말할 만큼 실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기 싫으면 안 믿으셔도 돼요. 제가 세계 나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는 이번 주 주말에 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잠깐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20년 넘게 발길을 끊었던 시댁에 아들과 함께 찾아갔어요. 마치 금방이라도 대문을 열고 남편이 나올 것만 같더군요. 제가 이 집에 우유 배달을 하던 시절, 대문 안에서 저를 기다리다 달려나오던 남편이 떠올랐고, 야구를 그만두게 됐다고 시리에 빠져 대문에 기대 서 있던 남편이 떠올랐어요. 온통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그 집 대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마치 지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아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부모님을 비롯해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제 아들을 샅샅이 살피셨고, 저는 그런 상황에 헛웃음이 났어요. 역시나 못 믿는구나 생각하면서요. 아버님은 제 아들한테 시선을 주시며 물었어요. 그래, 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니? 아들이 20살이 됐다고 하자 저희 모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헛웃음을 짓더군요. 말이 안 된다 이거였죠. 내 아들 죽은 지가 언젠데 20살짜리 애를 데려와 내 아들 자식이래. 네 말대로 얘가 내 아들 자식이라면 21살이어야 맞는 거 아니냐? 거짓말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라. 어머님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아버님은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죠. 그래서 그동안 숨겨왔던 제 아들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저야 시부모님이랑 등지고 살아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 제 아들한테는 뿌리를 찾아주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죽고 1년 뒤 병원에서 전화가 온 얘기부터 남편이 남긴 냉동 정자, 그리고 홀로 출산을 한 과정까지 모두 털어놓자 시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손주에 대한 미련은 못 버리겠는지 친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시부모님 소원대로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어요. 오전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다들 병원에 모였죠. 드디어 담당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상담실로 들어왔고 모두들 숨죽여 결과를 기다렸죠. 검사 결과는 당연히 99% 이상의 확률로 친자 판정이 났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 아들을 끌어안고는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그런 반응은 아버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 무뚝뚝하던 어른이 아이처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아들을 끌어안으셨거든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거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 순간 두 분의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저였기에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손주를 통해 조금이나마 덜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니까요. 남편을 잃은 제가 아들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제 시부모님도 손주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것도 남편이 남겨준 선물이겠지요. 남겨진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살아야 할 이유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